점수는 실력을 보여주는 종이 한 장일 뿐인데 사람은 그 종이로 자기 존재를 판정받는 듯 흔들립니다. 사람은 성적표를 받는 순간 손이 먼저 굳는 때가 있습니다. 숫자 하나가 오늘의 자신을 판정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공부는 배우는 일인데 왜 기쁨보다 불안이 먼저 오는지 가끔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현대의 공부에는 두 개의 언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점수와 등수처럼 문을 여는 배분의 언어입니다. 다른 하나는 습관과 태도처럼 사람을 만드는 형성의 언어입니다. 배분의 언어는 필요합니다. 대학, 취업, 평가, 연봉은 현실이고 그 현실은 숫자로 굴러가기도 합니다. 문제는 배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배분이 삶의 의미와 자기 가치까지 대신하는 순간입니다. 점수는 문을 열고 닫을 수는 있어도 사람의 존재를 판결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의 마음은 자동으로 번역합니다. 점수가 낮으면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점수가 높으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이 자동 번역이 시작되는 순간 공부는 즐거움이 아니라 위협이 됩니다. 책상에 앉는 일이 배움이 아니라 생존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논어의 첫 편, 학위는 공부를 성과가 아니라 구조로 다시 세웁니다. 공자가 말하는 배움은 한 번에 끝내는 이해가 아닙니다. 다시 돌아오는 연습입니다. 오늘 흔들려도 내일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습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복귀입니다. 한 번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무너져도 다시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공부가 불안한 이유는 실패 때문이 아니라 실패가 끝으로 번역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움은 알기가 아니라 익히기입니다. 시험날에만 폭발하는 집중이 아니라 평소에 조금씩 쌓이는 리듬입니다. 이 리듬이 생기면 점수는 판결문이 아니라 정보가 됩니다. 정보가 된 결과는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무너뜨리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해석입니다. 해석을 바꾸면 같은 점수도 다른 하루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시험을 망친 날이 있습니다. 그날의 현실은 점수가 낮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나는 끝이야로 번역하는 순간 다음 연습이 사라집니다. 대신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이번 결과로 드러난 약점 한 가지는 무엇인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다음 행동 하나는 무엇인지, 오늘 다시 돌아오기 위해 지킬 습관 하나는 무엇인지, 이 질문들은 판정을 축적으로 바꿉니다. 자기 혐오를 다음 단계의 정보로 바꿉니다. 공부가 다시 살아나는 순간은 이 전환이 일어날 때입니다. 짧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평가는 내일의 문을 열고 닫지만 습관은 내일의 나를 만듭니다. 하지만 습관은 혼자서 오래 지키기 어렵습니다. 혼자서는 쉽게 과열되거나 쉽게 꺼집니다. 그래서 공자는 배움 다음에 벗을 놓습니다. 공자가 말하는 벗은 같이 노는 사람이 아닙니다. 서로를 비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서로가 다시 돌아오게 하는 사람입니다. 평가의 세계에서 관계는 쉽게 랭킹이 됩니다. 누가 더 잘하는지, 누가 더 앞서는지가 관계의 표정이 됩니다. 비교가 관계를 지배하면 사람은 더 고립됩니다. 고립은 공부를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설 손잡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공부는 결국 삶의 기술이라서 산처럼 혼자서만 버티기 어렵습니다. 벗이 있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점수를 공유하는 사이가 아니라 방향을 공유하는 사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무엇을 배웠는지, 내일 무엇을 반복할지 기준을 확인하는 관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먼 곳에서 온다는 표현은 더 깊습니다. 벗은 항상 내 옆에 붙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는 오래 연락 없던 사람이고, 때로는 책 속의 문장이기도 합니다. 나를 다시 세우게 하는 만남이라면 그것이 벗입니다. 벗이 주는 즐거움은 들뜨는 기쁨이 아닙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길이 남아 있다는 감각입니다. 그리고 학위는 배움을 관계에서 끝내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의 태도로 이어갑니다. 집에서의 태도가 사회의 신뢰로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효와 공경은 낡은 복종의 윤리가 아닙니다. 가까운 관계를 망치지 않는 최소한의 기술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습관입니다. 가까운 자리에서 말이 거칠어지면 멀리 가서도 말이 거칠어집니다. 가까운 자리에서 약속이 가벼워지면 멀리 가서도 약속이 가벼워집니다. 공자는 그래서 뿌리를 먼저 붙잡습니다.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결국 사람됨을 세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점수는 문을 열어주지만 태도는 그 문 안에서 사람을 지킵니다. 태도가 무너지면 성공은 오히려 불안을 키우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흔들립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마음이 차가워지곤 합니다. 공자는 학위의 마지막에서 그 순간을 정면으로 다룹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상황에서 노여움이 올라옵니다. 억울함, 비교, 비침, 냉소가 마음을 거칠게 만듭니다. 그 거칠어짐은 결국 관계를 망치고 관계가 망가지면 배움도 망가집니다. 그래서 공자가 말하는 군자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날에도 태도를 회복하는 사람입니다. 노여움이 올라와도 그 노여움으로 삶을 태우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군자라는 말은 자존심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점수가 나를 규정하지 못하게 하는 기준입니다. 인정이 끊겨도 존재가 무너지지 않게 하는 내구성입니다. 평가는 필요합니다. 배분의 언어는 현실을 통과하게 합니다. 하지만 경성의 언어가 없으면 현실을 통과해도 사람은 계속 불안합니다. 그래서 학위는 두 장부를 같이 쓰라고 말합니다. 현실을 통과하기 위한 장부가 있고 나를 지키기 위한 장부가 있습니다. 점수는 첫 장부에 기록하고 습관과 태도는 두 번째 장부에 기록합니다. 두 번째 장부가 있을 때 실패는 끝이 아니라 정보가 됩니다. 실패가 정보가 되면 사람은 다시 연습할 수 있습니다. 다시 연습할 수 있으면 공부는 다시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을 내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배움은 판정이 아니라 축적입니다. 관계는 비교가 아니라 동행입니다. 태도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인정이 없어도 기준은 남아야 합니다. 속도계만 보지 말고 나침반을 함께 쥐어야 합니다. 점수는 속도를 보여주지만 방향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공부를 다시 살리는 것은 속도를 높이는 일이 아니라 방향을 잃지 않는 습관을 만드는 일입니다. 사람을 움직이려는 순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규칙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조직이든 가정이든 사람은 결국 사람 사이에서 굴러갑니다. 문서와 규정이 있어도 마음이 떠나면 말이 닳기 시작합니다. 말이 다르면 지시가 늘어나고
지시가 늘면 감시는 커집니다. 공자는 정치를 거창한 권력의 기술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정치란 바로잡는 일이고 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일입니다. 오늘의 언어로 바꾸면 리더십과 운영의 문제입니다. 위정편의 질문은 단순합니다. 사람을 어떻게 따르게 할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공자의 답은 의외로 소리가 작습니다. 통제로는 사람을 움직일 수 있어도 마음까지 데려오긴 어렵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겉으로는 따르지만 속으로는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 멀어짐이 쌓이면 어느 날 조직은 조용히 붕괴합니다. 공자는 먼저 정치라는 단어 자체를 다시 보여줍니다. 정치란 바르게 하는 일입니다. 바르게 한다는 것은 남을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자는 두 가지 방식을 대비합니다. 하나는 규정과 처벌로 사람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다른 하나는 덕과 예로 사람을 이끄는 방식입니다. 규정과 처벌은 빠릅니다. 즉시 멈추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멈춤이 곧 변화는 아닙니다. 사람은 벌이 무서워서 멈출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벌이 없는 곳에서는 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외부의 압력으로만 유지되는 질서는 압력이 약해지는 순간 흔들립니다. 공자가 던지는 핵심은 여기입니다. 두려움은 행동을 바꾸지만 기준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기준이 없으면 사람은 늘 눈치를 보며 움직입니다. 눈치를 보는 조직은 에너지가 새어 나갑니다. 사람들은 일보다 안전을 먼저 계산합니다. 무엇을 해야 성과가 나는가 보다 무엇을 해야 혼나지 않는가를 먼저 따집니다. 그때부터 조직은 정답이 아니라 무사를 추구합니다. 무사는 사고를 줄일 수는 있어도 격신을 만들지 못합니다. 더 큰 문제는 마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공자는 그래서 다른 중심을 세웁니다. 덕으로 이끄는 리더십입니다. 덕은 착한 척하는 기술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일관성입니다. 일관성은 예측 가능성을 만듭니다. 예측 가능성은 안전감을 만들고 안전감은 자발성을 부릅니다. 자발성은 억지로 짜내지 못하는 힘입니다. 공자는 덕으로 다스리는 모습을 별에 비유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별이 기준이 되면 다른 별들이 그 기준을 따라 자리 잡는다고 말합니다. 리더가 소리를 줄일수록 기준은 더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덕으로 이끈다는 것은 아무 규칙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규칙이 왜 존재하는지 납득되게 하는 방식입니다. 납득이 생기면 사람의 마음에는 부끄러움이 생깁니다. 이 부끄러움은 수치심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는 감각입니다. 외부의 감시가 없어도 스스로 선을 넘지 않게 하는 내적 브레이크입니다. 공자는 바로 이 내적 브레이크를 중요하게 봅니다. 처벌은 사람을 멈추게 하지만 내적 브레이크는 사람을 세웁니다. 세워진 사람은 혼자 있을 때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예를 함께 말합니다. 예는 격식이 아니라 경계입니다. 경계가 정당할 때 사람은 억울함 대신 납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납득이 없는 규칙은 곧 불만을 낳습니다. 불만은 말을 거칠게 하고 거친 말은 관계를 상하게 합니다. 관계가 상하면 협력은 사라지고 협력이 사라지면 통제는 더 커집니다. 통제가 커지면 덕은 더 희미해집니다. 희미해진 덕을 보완하려고 규정은 더 두꺼워집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시작점이 바로 덕의 선명함입니다. 그렇다면 덕은 무엇으로 선명해질까요? 거창한 연설로 선명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연설보다 반복을 믿기 때문입니다. 리더가 작은 약속을 지키는지, 공로를 나누는지, 불편한 진실을 숨기지 않는지, 기준이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는지, 이 반복이 덕의 모양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덕이 조직의 공기를 만듭니다. 공기가 바뀌면 규칙은 감시가 아니라 안전으로 느껴집니다. 여기서 위정편은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리더십의 핵심이 결국 자기관리라는 지점입니다. 리더가 흔들리면 조직의 기준도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정치의 중심을 몸가짐으로 말합니다. 스스로가 바르면 명령이 많지 않아도 일이 바로 선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스스로가 흐트러지면 명령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은 따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날카롭지만 현실적입니다. 사람은 말보다 표정을 믿습니다. 표정은 태도에서 나오고 태도는 습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관리는 도덕 시험이 아닙니다. 운영의 기술입니다. 리더가 스스로를 관리하지 못하면 조직은 그 틈을 메우기 위해 더 많은 규칙을 요구합니다. 더 많은 규칙은 더 많은 비용을 만듭니다. 승인 절차가 늘고, 보고가 늘고, 회의가 늘고, 소통은 더 피곤해집니다. 피곤해진 조직에서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말입니다. 그 순간 조직은 성장을 멈춥니다. 남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소진입니다. 공자는 그 소진을 너무 오래전에 이미 본 사람처럼 말합니다. 위정편이 주는 현대적 결론은 간단합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강한 힘은 벌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기준을 믿게 하는 힘은 말이 아니라 덕입니다. 덕을 가능하게 하는 바닥은 자기관리입니다. 자기관리는 완벽이 아닙니다. 자기관리는 일관성입니다. 감정이 흔들려도 기준이 무너지지 않는 정도의 일관성입니다. 그리고 그 일관성은 작은 장면에서 드러납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책임을 미루지 않는 태도입니다. 성과가 났을 때 공로를 독점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원칙이 불리할 때도 원칙을 버리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 태도가 쌓이면 사람들은 리더를 두려워하지 않고 신뢰합니다. 두려움은 거리를 만들지만 신뢰는 가까움을 만듭니다. 가까움이 생기면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기준을 맞춥니다. 이제 위정편을 네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처벌은 행동을 멈추게 하지만 기준을 세우지는 못합니다. 덕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예는 그 따름을 안정시킵니다. 문화는 문서보다 먼저 사람을 움직입니다. 리더십의 끝은 자기관리입니다. 짧게 남기겠습니다. 통제는 속도를 만들 수 있어도 신뢰는 방향을 만듭니다. 다음 편에서는 8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가 단순한 격식이 아니라 정당성, 경계, 권한의 문제라는 것을 더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작은 월권이 왜 조직 전체의 질서를 흔드는지 공자의 문장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권한의 선이 한번 흐려지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규칙이 무너지는 순간을 보통 큰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작은 장면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가 자기 권한을 조금 넘고
모두가 모른 척하고 그 일이 관행이 되는 순간입니다. 논어 3편 8일은 바로 그 첫 장면을 붙잡습니다. 흔히 예라고 하면 격식이나 예절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공자에게 예는 거칠애가 아니라 정당성의 경계이고 권한의 선이며 공동체를 지키는 장치입니다. 조직이든 사회든 공동체는 진심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좋은 마음이 있어도 선이 흐려지면 서로를 다치게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에는 보이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보이는 기준이 바로 예입니다. 8일이라는 말은 8줄의 무용대를 뜻합니다. 예 제도에서 그 규모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권한의 상징이었습니다. 누가 어떤 규모의 의식을 치를 수 있는지는 체면이 아니라 질서의 선언이었습니다. 공자가 문제 삼는 것은 춤이 크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권한의 선을 넘어서는 행위가 아무렇지 않게 통과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이후로 규칙은 종이 위에만 남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규칙이 아니라 사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효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빨리 결정했고, 빨리 처리했고, 당장 문제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 조직의 공기는 달라집니다. 기준보다 눈치가 앞서기 시작합니다. 눈치가 앞서면 사람은 안전을 계산합니다. 무엇이 옳은가 보다 무엇이 덜 위험한가를 먼저 따집니다. 그때부터 규칙은 안전장치가 아니라 감시처럼 느껴집니다. 감시처럼 느껴지는 규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공자는 이런 상황을 아주 짧은 말로 잘라 말합니다. 이걸 참을 수 있다면 무엇인들 참지 못하겠는가? 이 말은 감정적 고통이 아니라 시스템 경고에 가깝습니다. 작은 월권을 허용하면 더 큰 월권이 따라온다는 경고입니다. 예가 무너지는 방식은 늘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번만이라고 말합니다. 다음에는 원래 다들 이렇게 한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에는 규칙이 이상한 거지라고 말하며 규칙을 비웃기 시작합니다. 규칙이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 순간 공동체는 사실상 해체에 들어갑니다. 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의 권위가 사라집니다. 권위가 사라진 규칙은 사람을 지키지 못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진심이면 되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의도가 선했으니 절차는 건너뛰어도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심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사람은 서로를 재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형식은 쓸모가 있습니다. 형식은 사람을 갑갑하게 하려는 장치가 아니라 서로를 덜 다치게 하려는 장치입니다. 누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선이 분명하면 불필요한 줄다리기가 줄어듭니다. 줄다리기가 줄면 공동체는 조용히 숨을 쉽니다. 공자는 예를 줄이거나 늘리자는 말부터 하지 않습니다. 예의 뿌리를 먼저 묻습니다. 화려함이 아니라 절제, 그리고 마음이 빠지지 않는 태도입니다. 절제는 겸손에 미덕이기 전에 권한의 자기 제한입니다. 자기 제한이 있는 권력만이 정당성을 유지합니다. 정당성이 유지되어야 규칙은 억압이 아니라 안전으로 느껴집니다. 안전으로 느껴질 때 사람은 자발적으로 기준을 맞춥니다. 그 자발성이 공동체를 오래가게 합니다. 그리고 공자는 예와 함께 즉 음악을 말합니다. 음악은 단지 즐거움이 아닙니다. 음악은 리듬이고 리듬은 사람의 속도를 맞추는 힘입니다. 공동체는
문서보다 먼저 분위기로 굴러갑니다. 회의 규칙을 외우지 않아도 회의의 공기가 사람을 움직입니다. 조직의 규정을 읽지 않아도 조직의 분위기가 말투를 바꿉니다. 그러니 예약은 공동체의 운영체제입니다. 운영체제가 무너지면 규칙은 업데이트가 아니라 버그가 됩니다. 버그가 늘면 사람들은 더 방어합니다. 방어가 늘면 말이 거칠어집니다. 말이 거칠어지면 작은 문제도 큰 갈등으로 번역됩니다. 그때 공동체는 일보다 감정에 더 많은 비용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8일이 말하는 예는 딱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예는 격식이 아니라 정당성의 경계입니다. 경계가 선명하면 사람은 편안해집니다. 편안함은 느슨함이 아니라 불필요한 방어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방어가 줄면 신뢰가 생기고, 신뢰가 생기면 규칙은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진 규칙은 사람을 더 잘 지킵니다. 반대로 경계가 흐리면 공동체는 더 많은 통제를 요구합니다. 통제가 늘면 사람은 더 숨이 막힙니다. 숨이 막히면 사람들은 진심을 꺼내며 경계를 넘습니다. 경계를 넘는 진심이 반복되면 공동체는 더 흔들립니다. 여기서 한 문장만 남기겠습니다. 규칙이 없는 곳은 자유가 아니라 힘이 규칙이 되는 곳입니다. 8일은 오래된 이야기지만 지금의 조직과 관계에 그대로 닿아 있습니다. 누군가가 권한을 넘었을 때 그걸 그 사람의 문제로만 보지 않아야 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공동체의 운영체제를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핵심을 세 문장으로 묶습니다. 권한의 선이 흐려지면 정당성이 무너집니다. 정당성이 무너지면 분위기가 무너지고, 분위기가 무너지면 규칙이 무력해집니다. 그래서 예약은 장식이 아니라 공동체의 운영체제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4편 2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가 공동체의 경계라면 이는 그 경계를 지키게 하는 사람의 중심입니다. 공자는 그 중심을 더 가까운 언어로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결국 곁에 오래 둔 것처럼 살게 됩니다. 사람은 가끔 스스로에게 실망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어느새 말투가 거칠어지고, 선택이 얄팍해지고, 마음이 조급해졌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은 의지를 탓합니다. 하지만 공자는 의지보다 먼저 기준을 보라고 말합니다. 논어 4편 2는 인을 이야기합니다. 인을 착함이나 다정함으로만 이해하면 금방 지칩니다. 공자에게 인은 기분이 아니라 선택의 기준입니다. 무엇을 해도 무너지지 않게 하는 중심축에 가깝습니다. 이인이라는 제목은 인이 있는 마을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을은 단지 지명이 아니라 삶의 환경입니다. 사람은 환경을 선택한 만큼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공자는 인을 개인의 마음속 덕목으로만 두지 않습니다. 인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항상 친절한 사람이라기보다 타인을 도구로 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상대의 약점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 누군가를 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기준이 약해지는 순간 사람은 빠르게 합리화합니다. 이번만은 괜찮다고 말합니다. 다들 이렇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스스로도 낯선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인편은 곁으로 넘어갑니다. 사람은 혼자 기준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기준은 생각보다 환경에 의해 쉽게 바뀝니다. 공기가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마음이 바뀝니다. 어떤 공동체에 오래 있으면 그 공동체의 속도가 내 속도가 됩니다. 어떤 대화를 매일 들으면 그 대화의 문법이 내 문법이 됩니다. 어떤 가치가 당연한 곳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가치를 따라가게 됩니다. 공자는 이 영향을 정확히 봅니다. 그래서 이 인편의 메시지는 단순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 옆에 있으라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인간관계의 분평이 아닙니다. 핵심은 기준을 지키기 위한 환경 설계입니다. 사람은 결심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반복으로 변합니다. 반복은 혼자서 만들기 어렵고 환경이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곁은 선택이 아니라 사실상 운명처럼 작동하기도 합니다. 공자는 그 운명을 그냥 두지 말고 고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는 누구를 좋아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지키느냐의 문제입니다. 지키는 것이 분명하면 사람은 관계에서도 덜 흔들립니다. 현대의 관계는 종종 이익의 언어로 흔들립니다. 손해보기 싫어서 참습니다. 유리해 보이니까 가까워집니다. 불리해 보이니까 거리 둡니다. 이익의 언어로만 관계를 설계하면 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언제든 조건이 바뀌면 관계도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군자의 우선순위를 묻습니다. 이익보다 먼저 지킬 것 하나가 있는가를 묻습니다. 여기서 군자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군자는 기준을 가진 사람입니다. 불리해도 끝까지 지키는 선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선이 인의 형태가 됩니다. 이 기준은 크고 거창한 선언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대화에서 누군가를 헐뜯는 말을 멈추는 선택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약자를 이용하지 않는 선택입니다. 이 선택이 반복되면 사람의 중심이 단단해집니다. 중심이 단단하면 관계의 바람에도 덜 흔들립니다. 덜 흔들리면 사람은 더 선명해집니다. 선명해진 사람은 결국 자기 삶을 지키게 됩니다. 이 인편이 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장면은 자기 안의 계산입니다. 사람은 늘 계산합니다. 평판을 계산하고, 손익을 계산하고, 안전을 계산합니다. 계산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계산이 기준을 대신하는 순간입니다. 기준 없이 계산만 남으면 사람은 결국 더 불안해집니다. 계산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안전한 선택, 더 유리한 선택은 늘 다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공자는 기준을 다시 세우라고 말합니다. 기준이 있으면 계산은 도구가 됩니다. 기준이 없으면 계산은 주인이 됩니다. 주인이 된 계산은 사람을 계속 끌고 다닙니다. 이 인편을 오늘의 언어로 한 줄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지키는가로 자기 자신이 됩니다. 지킬 것이 분명하면 관계도 달라집니다. 부드러워질 때 부드러워지고 단호할 때 단호해집니다.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 원칙을 잃지 않습니다. 원칙을 지키기 위해 사람을 소모시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곁도 달라집니다. 기준이 있는 사람은 기준이 있는 곳을 찾게 됩니다. 반대로 기준이 흐려진 곳에서는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인이라는 제목이 다시 의미를 가집니다. 이인이 있는 곳에 머무는 사람은
그 곁에서 인을 배웁니다. 인을 말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공기로 배웁니다. 공기로 배운 기준은 위기에서 더 오래 남습니다. 위기에서 남는 것이 결국 사람을 지킵니다. 여기서 한 문장을 짧게 남기겠습니다. 기분은 바뀌어도 기준은 남아야 합니다. 오늘의 핵심을 세 문장으로 묻겠습니다. 이는 착함이 아니라 타인을 도구로 쓰지 않는 기준입니다. 곁은 환경이고 환경은 반복을 만들며 반복은 사람을 만듭니다. 이익보다 먼저 지킬 선 하나가 있을 때 삶은 덜 흔들립니다. 다음 편에서는 공야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눈, 말보다 태도와 작은 약속을 어떻게 보는지 공자의 문장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관계의 피로가 많은 시대에 신뢰를 판단하는 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잘못 믿은 대가는 돈보다 마음에서 먼저 나옵니다. 사람을 선택하는 일은 늘 어렵습니다. 관계든 팀이든 채용이든 결국은 이 사람을 믿어도 되는가? 라는 질문으로 모입니다. 문제는 믿음이 늘 결과로 증명된다는 점입니다. 증명되기 전에는 우리는 늘 추측으로 선택을 합니다. 논어 5편 공야장은 바로 그 추측의 순간을 다룹니다. 공자는 사람을 평가하는 말을 아끼는 편이지만 이 편에서는 제자들과 여러 인물에 대한 판단이 많이 나옵니다. 그 판단은 칭찬이나 비난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사람을 정확히 보려는 기준입니다. 현대에서는 능력이 너무 눈에 띕니다. 성과, 스펙, 말솜씨, 자신감이 먼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잘하는 사람을 믿어도 되는 사람으로 착각합니다. 공야장은 그 착각을 가장 먼저 끊어줍니다. 잘하는 사람과 맡길 수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잘하는 사람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맡길 수 있는 사람은 관계를 망치지 않고 결과를 만듭니다. 둘의 차이는 실력이 아니라 태도에 있습니다. 태도는 말보다 먼저 드러납니다. 큰 프로젝트에서 드러나기도 하지만 대개는 작은 장면에서 먼저 새어 나옵니다. 작은 약속을 어떻게 다루는지, 작은 책임을 어떻게 떠안는지에서 드러납니다. 사람은 말로는 누구나 책임감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감은 말이 아니라 지연에서 드러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연락이 늦어지는가? 실수가 생겼을 때 변명이 먼저 나오는가? 그 순간이 사람의 속을 보여줍니다. 공자는 인물을 볼 때 화려한 말을 먼저 보지 않습니다. 한 번의 인상보다 반복되는 패턴을 봅니다. 그래서 공야장의 메시지는 인간관계 전반에 적용됩니다. 사람은 자기를 포장할 수 있지만 반복은 포장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신뢰를 보는 첫 번째 기준이 나옵니다. 작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가입니다. 시간을 어기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약속의 의미를 어기지 않는가의 문제입니다. 말로는 함께 하겠다고 하면서 상대가 어려울 때는 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로는 존중한다고 하면서 유리한 자리에서는 상대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큰 약속을 더 크게 말합니다. 큰 말로 작은 어긋남을 덮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공야장은 오히려 큰 말에 흔들리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큰 말이 아니라 작은 반복을 보라고 가르칩니다. 두 번째 기준은 책임의 방향입니다. 실수가 났을 때 누가 했냐를 먼저 찾는지,
어떻게 고치냐를 먼저 찾는지의 차이입니다. 고치는 쪽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맡길 수 있습니다. 고칠 수 있는 사람은 관계를 망치지 않습니다. 문제를 관계로 번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블레임부터 시작하는 사람은 늘 관계를 상하게 합니다. 실력이 좋아도 오래 함께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말의 무게입니다. 사람은 말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말이 가벼울수록 약속은 가벼워집니다. 약속이 가벼워질수록 신뢰는 빠르게 사라집니다. 공야장이 말하는 신뢰는 감정이 아닙니다. 신뢰는 규칙에 가깝습니다. 지킬 수 있는 말을 하고 말한 것을 지키는 규칙입니다. 이 규칙이 무너지면 관계는 결국 계산으로 바뀝니다. 계산으로 바뀐 관계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빠져나간 자리에 불안이 생깁니다. 불안은 더 많은 확인을 부르고 더 많은 확인은 더 많은 피로를 부릅니다. 그래서 신뢰는 편안함입니다. 편안함은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서 지켜지는 반복이 필요합니다. 늦어도 먼저 말하는 사람, 실수해도 먼저 수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공동체의 공기를 살립니다. 그리고 공야장은 하나 더 말합니다. 능력과 인품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능력이 뛰어나도 인품이 불안정하면 그 능력은 공동체를 소모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수가 적어도 인품이 안정적이면 그 사람은 공동체를 지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품은 도덕 점수가 아닙니다. 인품은 관계의 안정성입니다. 상대를 도구로 쓰지 않는지, 유불리에 따라 태도를 바꾸지 않는지, 그 안정성이 인품입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날카로워질수록 삶은 편해집니다. 하지만 날카로움은 의심이 되면 안 됩니다. 공야장이 가르치는 것은 의심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기준이 있으면 사람을 평가하지 않아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사람은 늘 흔들립니다. 한 번의 친절에 마음이 움직이고 한 번의 차가움에 마음이 다칩니다. 그 흔들림은 결국 자신을 지치게 합니다. 그래서 이 편은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기준에 가깝습니다. 오늘의 핵심을 세 문장으로 묻겠습니다. 잘하는 사람과 맡길 수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신뢰는 큰 말이 아니라 작은 약속의 반복에서 만들어집니다. 태도는 위기보다 일상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짧게 남기겠습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큰 책임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옹야로 넘어가겠습니다. 실무 리더의 자질, 공정과 균형이 왜 성과를 만든다는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조직의 말투와 기준이 어떻게 팀을 살리는지 공자의 언어로 정리해 보겠습니다.